로봇 하드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전격 토크와 최대 토크,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이 하나를 헷갈리면 로봇은 현장에서 멈춰섭니다. 똑같은 설계도로 만든 로봇팔 2대가 있습니다. 프레임도 같고, 제어 코드도 같고, 심지어 배선까지 같아요. 그런데 3kg짜리 부품을 집어 올리라고 하자 결과가 갈립니다. 한 대는 팔을 반쯤 들다가 그대로 멈춰서고, 다른 한 대는 목표 지점에 정확히 올려놓습니다. 두 로봇 사이에서 다른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떤 액추에이터를 골랐는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로봇 하드웨어에서 액추에이터를 고르는 순간 그 로봇이 평생 낼 수 있는 힘과 정밀도의 한계가 함께 정해지거든요. 자전거를 떠올려 봅시다. 평지에서는 높은 기어를 놓고 페달을 가볍게 굴려 빠르게 달립니다. 언덕을 만나면 기어를 낮추죠. 그러면 페달은 무거워지지만 대신 언덕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다리 힘 자체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바뀐 건 그 힘을 얼마나 큰 회전력으로 바꿨을지, 대신 속도를 얼마나 포기할지의 조합이에요. 액추에이터를 고르는 일도 정확히 이 고민입니다. 힘이 필요한가? 속도가 필요한가? 아니면 정확도가 필요한가? 이 셋을 동시에 최고로 만족시키는 모터는 세상에 없습니다. 액추에이터의 정의부터 못 받고 갑시다. 액추에이터는 정의 같은 에너지를 받아서 힘이나 회전력 또는 위치 변화 같은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한 줄이 그대로 정의 문제로 나옵니다. 로봇을 사람에 비유하면 센서가 감각기관이고 액추에이터는 근육이에요. 아무리 잘 보고 잘 판단해도 근육이 없으면 세상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죠. 그리고 로봇 하드웨어 시험에서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로봇이 실제로 일을 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품이니까요. 액추에이터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정의식, 유압식, 그리고 공압식이죠. 유압식은 기름 압력을 쓰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가장 센 힘을 냅니다. 굴착기가 대표적이에요. 대신 무겁고 기름이 새면 큰일이죠. 공압식은 공기를 쓰니까 빠르고 값이 싸지만 공기는 눌리는 성질이 있어서 위치를 정밀하게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봇은 정의식을 씁니다. 다루기 쉽고 정밀하고 전자 제어와 궁합이 좋으니까요. 오늘은 이 정의식 안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4가지 DC 모터, BLDC 모터, 스태핑 모터, 그리고 서보 모터를 파고들겠습니다. 먼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DC 모터입니다. 회전자의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아 돌기 시작하죠. 그런데 반 바퀴만 돌면 힘의 방향이 반대가 돼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DC 모터는 브러쉬와 정류자라는 기계 접점을 달아두었습니다. 회전자가 도는 동안 이 접점이 전류의 방향을 계속 뒤집어주는 거예요. 덕분에 별도의 제어 회로 없이도 전원만 연결하면 알아서 계속 돕니다. 성질도 아주 직관적입니다. 전압을 올리면 속도가 오르고 전류를 늘리면 토크, 즉 회전력이 커집니다. 이 두 줄은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DC 모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싸고 제어가 쉽고 출발할 때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의 값을 브러쉬가 치릅니다. 브러쉬는 돌아가는 축에 계속 눌려있는 부품이라 반드시 닳아요. 그래서 DC 모터에는 수명이라는 천장이 있습니다. 게다가 접점이 붙었다 떨어질 때마다 아주 작은 불꽃이 튀는데 이게 정기적인 잡음이 되어 옆에 있는 센서 신호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DC 모터의 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짧게 쓰거나 교체가 쉽거나 값이 최우선인 곳이죠. 장난감이나 환기팬을 떠올리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BLDC 모터입니다. 이름 그대로 브러쉬가 없는 DC 모터예요. 발상은 간단합니다. 닳는 기계 접점을 없애고 그 역할을 전자회로가 대신하게 만든 겁니다. 구조도 뒤집혔어요. 회전자에 연구자석을 붙이고 코일은 바깥 고정자에 둡니다. 그러면 도는 쪽에는 전선이 필요 없죠. 대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접점이 없으니 회로가 언제 전류 방향을 바꿔야 할지 스스로 알아내야 해요. 그래서 회전자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려주는 홀 센서를 보통 3개 답니다. 이 홀 센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룹니다. BLDC의 장점은 곧 DC의 약점을 뒤집은 것입니다. 닳는 접점이 없으니 수명이 길고 접점에서 버려지던 에너지가 없으니 효율이 높아 덜 뜨겁고 고속으로 돌려도 안전합니다. 대가는 복잡함이에요.
반드시 전용 드라이버가 있어야 하고 회전자 위치를 모르면 아예 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값만 보면 DC보다 비싸 보이죠. 하지만 오래 돌려야 하는 곳에서는 교체 비용까지 따지면 결국 BLDC가 이깁니다. 드론 프로펠러, 전기차 구동, 로봇 관절이 전부 BLDC인 이유가 그겁니다. 세 번째는 스태핑 모터입니다.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앞에 두 모터가 계속 돌아가는 모터라면 스태핑 모터는 정해진 각도만큼 한 칸씩 끊어서 도는 모터입니다. 전기 펄스를 한 번 넣으면 딱 한 칸, 두 번 넣으면 딱 두 칸 움직이죠. 이 한 칸의 크기를 스텝각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흔한 값이 1.8도인데 그러면 360 나누기 1.8, 즉 한 바퀴가 200 스텝입니다. 이 계산은 필기에 그대로 나오니 꼭 손으로 해보세요. 여기서 스태핑 모터의 최대 장점이 나옵니다. 펄스를 몇 개 보냈는지만 세면 위치 센서가 없어도 지금 각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스태핑 모터의 가장 유명한 함정이 있습니다. 탈조라고 부릅니다. 제어기가 펄스를 200개 보냈는데 부하가 너무 무겁거나 가속이 너무 급하면 모터가 그 박자를 못 따라가고 몇 칸을 놓칩니다. 실제로는 187칸만 돌았는데 제어기는 여전히 200칸 돌았다고 믿고 있어요. 되돌아오는 신호가 없으니 틀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되먹임 없는 게루프 제어가 치르는 값이에요. 대책은 세 가지입니다. 필요한 힘보다 여유 있게 고르고 가속을 완만하게 하고 그래도 위험하면 엔코더를 붙여 페루프로 바꿉니다. 첫 문제입니다. 브러쉬와 정류자가 없어 수명이 길고 회전자 위치 정보가 있어야만 구동되는 모터는 무엇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BLDC 모터입니다. 브러쉬를 없앤 대신 전류 방향 전환을 드라이버가 맡기 때문에 회전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만 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태핑 모터의 스텝각이 1.8도일 때 한 바퀴를 돌리려면 펄스가 몇 개 필요할까요? 정답은 3번 200스텝입니다. 360도를 스텝각으로 나누면 됩니다. 필기에서는 이 값을 감속비와 엮어서 물어보는 변형이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은 서보 모터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풀고 갑시다. 서보는 특정한 모터 구조의 이름이 아니에요. 모터에 위치 센서를 붙이고 목표와 실제를 계속 비교해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굴리는 시스템 전체를 서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에 든 모터는 DC일 수도 있고 BLDC일 수도 있어요. 핵심은 되먹임입니다. 엔코더가 실제 위치를 계속 알려주면 드라이버가 목표와 비교해서 모자라면 더 밀고 지나쳤으면 되돌립니다. 스태핑 모터가 놓친 칸을 영영 모르는 것과 정반대죠. 그래서 서보는 부하가 흔들려도 위치를 지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내 모터를 정밀도, 수명, 비용, 그리고 주로 쓰이는 곳으로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DC는 값이 최저지만 수명이 짧고 BLDC는 수명과 효율이 좋아 오래 도는 곳에 쓰입니다. 스태핑은 센서 없이도 위치를 잡을 수 있어서 프린터나 이송축처럼 정해진 거리를 반복하는 곳에 강하고 서보는 되먹임 덕분에 정밀도가 가장 높아 로봇 관절과 공작기계에 들어갑니다. 시험에서는 이 표의 칸 하나를 슬쩍 바꿔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특히 스태핑을 페루프라고 써놓는 함정이 단골이에요. 이제 종류를 골랐다고 칩시다. 다음은 규격입니다. 데이터 시트를 처음 열면 숫자가 수십 개 쏟아지는데 필기와 실무 양쪽에서 먼저 봐야 할 건 전격이 붙은 4줄이에요.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속도, 전격 토크입니다. 여기서 전격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전격은 그 조건으로 계속 돌려도 모터가 망가지지 않는 값이에요. 최대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값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전격보다 더 큰 힘도 낼 수 있어요. 그 순간의 상한이 바로 최대 토크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선정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토크는 하나가 아니라 3개로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들 걸려요. 기동 토크는 멈춰 있는 모터를 처음 떼어낼 때 필요한 힘입니다. 전격 토크는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낼 수 있는 힘이고요. 최대 토크는 아주 짧은 순간에만 허용되는 상한입니다. 카탈로그 표지에는 대개 가장 커 보이는 최대 토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만 보고 고르면 현장에서는 힘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대부분의 시간을 최대가 아니라
연속 운전으로 보내거든요. 선정의 기준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계속 필요로 하는 토크가 전격 토크보다 작아야 합니다. 모터의 성격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토크 속도 곡선입니다. 가로축이 속도, 세로축이 토크예요. 왼쪽 끝, 속도가 0일 때 토크가 가장 큽니다. 멈춰 있는 상태에서 힘이 최대라는 뜻이죠. 반대로 오른쪽 끝, 아무것도 안 매달았을 때 속도가 최대이고 토크는 0입니다. 대부분의 모터에서 이 둘은 직선에 가깝게 이어져요. 여기서 얻는 결론이 아까 자전거 기어와 똑같습니다. 한 모터가 낼 수 있는 힘과 속도의 조합은 이 선 위에만 있습니다. 힘도 최대이고 속도도 최대인 지점은 이 선 위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어서 규격 문제입니다. 로봇이 계속 내야 하는 토크와 반드시 비교해야 하는 값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전격 토크입니다. 최대 토크는 순간만 허용되는 값이라 연속 운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카탈로그 표지의 큰 숫자에 속지 마세요. 다음, 직류 모터의 토크와 속도 관계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속도가 오를수록 토크는 줄어듭니다. 정지 상태에서 토크가 가장 크고 무브에서 속도가 가장 큰 대신 토크는 0에 가까워집니다. 모터 하나로 필요한 힘이 안 나올 때 더 큰 모터로 바꾸기 전에 먼저 볼 것이 감속기입니다. 작은 기어가 큰 기어를 돌리면 회전이 느려지는 대신 힘이 세지죠. 이 비율을 감속비라고 부릅니다. 감속비가 10이면 출력축의 토크는 대략 10배가 되고 속도는 10분의 1이 됩니다. 자전거에서 기어를 낮춘 것과 정확히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절은 거의 예외 없이 모터와 감속기를 한 세트로 씁니다. 필기에서는 이 곱하기 나누기 관계를 스텝각이나 엔코더 분해능과 엮어서 계산 문제로 냅니다. 그런데 감속기에도 값이 있습니다. 기어와 기어 사이에는 반드시 아주 작은 빈틈이 있어요. 이걸 백넷이라고 부릅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돌 때는 문제가 없지만 방향을 뒤집는 순간 이 빈틈만큼 출력축이 헛돕니다. 모터는 분명히 움직였는데 로봇 끝은 아직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정밀한 로봇 관절에는 백내시를 크게 줄인 하모닉 드라이브나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씁니다. 기억할 한 줄은 이겁니다. 감속기는 힘을 주는 대신 정밀도와 효율을 조금씩 가져갑니다. 선정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성입니다. 관성은 무게가 아니라 돌리기 어려운 정도예요. 같은 무게라도 멀리 퍼져 있으면 훨씬 돌리기 어렵습니다. 모터가 자기보다 훨씬 관성이 큰 부하를 끌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출발은 겨우 하는데 멈추려 할 때 부하가 관성으로 계속 밀고 나가 출렁이고 진동합니다. 그래서 부하 관성을 모터, 관성으로 나눈 관성비를 봅니다. 이 비가 지나치게 크면 모터를 키우거나 감속기를 넣어 모터가 느끼는 관성을 줄여줍니다. 감속기는 관성도 감속비의 제곱만큼 줄여주거든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전격 토크가 0.5Nm인 모터에 감속비 20짜리 감속기를 달면 손실을 무시할 때 출력축 토크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3번 10Nm입니다. 토크는 감속비만큼 곱해집니다. 0.5 곱하기 20이니까 10이죠. 대신 속도는 2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이어서 감속기를 썼을 때 생기는 부작용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기어 사이 빈틈, 즉 백내시 때문에 방향을 바꿀 때 오차가 생깁니다. 참고로 4번은 반대예요. 감속기는 모터가 느끼는 부하 관성을 오히려 크게 줄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액추에이터에는 거의 항상 센서가 따라 붙습니다. 이유는 3가지예요. 첫째, BLDC처럼 드라이버가 전류 방향을 바꿔야 하는 모터는 회전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정류라고 합니다. 둘째, 서보처럼 되먹임으로 위치를 지키려면 실제로 어디까지 갔는지를 재야 하죠. 셋째, 과속이나 과열 같은 이상을 잡아내려면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홀 센서, 인크리멘털 엔코더, 앱솔루트 엔코더, 리졸버 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미리 드릴게요. 전원이 꺼졌다 켜져도 위치를 기억하는가? 첫 번째는 홀 센서입니다. 자기장을 감지하는 반도체 소자예요. 회전자에 붙은 연구자석이 지나갈 때마다 신호가 바뀝니다. BLDC에는 보통 3개를 답니다.
3개의 신호 조합으로 한 바퀴를 6구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60도마다 구간이 바뀌는 셈이죠. 값이 싸고 진동과 먼지에 강하지만 분해능이 60도 단위라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홀 센서는 정밀한 위치 측정용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코일에 전류를 줄 차례인지 그 정류 시점을 알기 위한 센서예요. 이 구분이 시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널리 쓰이는 인크리멘털 엔코더입니다. 원판에 아주 촘촘한 슬릿을 뚫어놓고 빛이 그 틈을 지날 때마다 펄스를 냅니다. 펄스를 세면 얼마나 돌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한 줄만 있으면 어느 쪽으로 돌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슬릿줄을 2개 만들되 위치를 살짝 어긋나게 둡니다. 이걸 직각위상이라고 부릅니다. 두 신호를 A상, B상이라고 하는데 B가 A보다 늦게 바뀌면 정회전이고 먼저 바뀌면 역회전입니다. 두 줄만으로 회전량과 방향을 동시에 얻는 거예요. 엔코더의 성능은 분해능으로 표시합니다. 한 바퀴에 펄스가 몇 개 나오는지를 뜻해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기술이 있습니다. A상과 B상의 신호가 바뀌는 모서리를 전부 세면 원래 분해능의 4배까지 잘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걸 사체배라고 부릅니다. 1000펄스짜리 엔코더가 4000 단위로 위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한 바퀴에 딱 한 번 나오는 원점 펄스 Z상을 더합니다. 다만 인크리멘털 엔코더에는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전원이 꺼지면 세던 숫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장비를 켤 때마다 원점을 다시 찾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 약점을 없앤 것이 앱솔루트 엔코더입니다. 이건 펄스를 세지 않습니다. 각도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부호를 새겨두고 지금 읽히는 부호가 곧 각도예요. 그래서 전원을 켜는 순간 원점 복귀 없이 바로 현재 위치를 압니다. 한 바퀴 안에서만 구분하는 것을 싱글턴, 몇 바퀴를 돌았는지까지 기억하는 것을 멀티턴이라고 합니다. 로봇 팔처럼 전원이 나갔다 들어와도 팔이 어디 있는지 즉시 알아야 하는 곳에는 앱솔루트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대신 값이 비쌉니다. 선정은 늘 이 저울질이에요. 네 번째는 리졸버입니다. 앞에 엔코더들이 빛과 반도체를 쓴다면 리졸버는 코일만으로 만듭니다. 회전자가 돌면 두 코일에서 크기가 다른 아날로그 신호가 나오고 그 둘의 비율에서 각도를 계산해요. 부품이 코일과 철심뿐이라 아주 튼튼합니다. 뜨겁고 진동이 심한 곳, 심지어 방사선이 있는 곳에서도 견뎌요. 대신 나오는 값이 아날로그라 이걸 숫자로 바꾸는 전용 변환 회로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졸버는 항공, 방산, 전기차 구동처럼 환경이 험한 곳에서 주로 만납니다. 센서도 한 장으로 정리해봅시다. 홀 센서는 분해능이 60도로 거칠지만 튼튼하고 애초에 정류가 목적이라 위치 기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인크리멘털은 분해능이 높지만 전원이 꺼지면 잃어버려요. 앱솔루트는 그걸 기억하고 리졸버는 기억하면서 환경까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표를 다 읽더라도 이 질문 하나만 남기세요. 전원이 꺼져도 위치를 기억하는가? 이 한 줄이 인크리멘털과 앱솔루트를 가르고 실무에서 원점 복귀 동작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전원을 껐다 켜도 원점 복귀 없이 현재 각도를 즉시 알 수 있는 센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앱솔루트 엔코더입니다. 각도마다 고유한 부호가 새겨져 있어서 읽는 순간이 곧 위치입니다. 인크리멘털은 세던 값을 읽기 때문에 켤 때마다 원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인크리멘털 엔코더에 A상과 B상 두 신호를 두는 주된 이유는 정답은 2번 회전 방향을 판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신호가 어긋난 순서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인지를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덤으로 모서리를 전부 세면 분해능도 4배가 됩니다. 세 번째 파트, 제어 방식입니다. 가장 큰 갈림길은 하나예요. 결과를 확인하느냐 마느냐. 확인하지 않고 명령만 보내는 것이 게루프고 실제 결과를 재서 목표와 비교하며 차이를 줄이는 것이 페루프입니다. 게루프는 센서가 없으니 싸고 단순하지만 예상 못한 방해가 들어오면 그대로 틀립니다. 아까 본 탈조가 딱 그 경우죠. 페루프는 센서와 계산이 더 필요해 비싸지만 부하가 흔들려도 목표를 지킵니다. 스태핑은 보통 게루프로, 서보는 페루프로 쓴다는 이 대응이 필기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모터의 힘은 어떻게 조절할까요? 전압을 조금씩 낮춰주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남는 에너지가 열로 버려집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PWM입니다. 전압을 낮추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게 켰다 껐다 반복해요.
한 주기 안에서 켜져 있는 시간의 비율을 듀티비라고 부릅니다. 듀티비가 25%면 평균 전압이 낮아 느리게 돌고 75%면 평균이 높아 빠르게 돕니다. 스위치는 완전히 켜지거나 완전히 꺼져 있으니 저항으로 태우는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아요. 방향을 바꾸려면 모터에 걸리는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 회로가 H 브리지예요. 스위치 4개를 알파벳 H 모양으로 배치하고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2개를 켜면 한쪽 방향, 반대 대각선을 켜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한쪽 기둥의 위 스위치와 아래 스위치가 아주 잠깐이라도 동시에 켜지면 전원이 모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단락됩니다. 소자가 즉시 타죠.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는 둘 다 꺼두는 아주 짧은 시간을 반드시 넣습니다. 이걸 데드타임이라고 합니다. BLDC는 코일이 3개라 회로도 커집니다. 상마다 위아래 스위치가 하나씩, 모두 6개가 필요해요. 이 회로를 삼상 인버터라고 부릅니다. 홀 센서가 알려주는 구간에 맞춰 6개의 통전, 조합을 순서대로 돌리면 회전자가 따라 돕니다. 이 방식이 6스텝 구동이에요. 만들기는 쉽지만 구간이 바뀔 때마다 힘이 살짝 출렁여서 저속에서 떨림이 느껴집니다. 이걸 매끄럽게 만든 것이 전류를 방향을 가진 양으로 다루는 방식, FOC입니다. 자세한 원리는 별도 강의에서 다루니 여기서는 이름과 목적만 잡아두세요. 스태핑 모터에도 전용 기술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태핑입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딱딱한 계단이 아니라 완만한 사인파처럼 나눠 흘리면 한 스텝 안에서도 회전자가 여러 중간 지점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면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진동과 소음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태핑을 쓰면 위치를 더 잘게 나눌 수는 있지만 그 잘게 나눈 지점에서 버티는 힘은 오히려 약해집니다. 분해능이 좋아진다고 정밀도와 토크가 함께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 서버 드라이버 안에서는 제어 루프가 하나가 아니라 3겹으로 겹쳐 있습니다. 가장 안쪽이 전류 루프예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 즉 토크를 직접 잡습니다. 그 다음이 속도 루프, 가장 바깥이 위치 루프입니다. 위치 루프가 속도 목표를 주고, 속도 루프가 전류 목표를 주고, 전류 루프가 실제 스위치를 흔드는 구조죠. 여기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안쪽 루프일수록 훨씬 빠르게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쪽이 불안정하면 바깥을 아무리 잘 맞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튜닝을 안쪽부터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같이 예측해 봅시다. 로봇팔이 움직이는 중에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집었다고 해볼게요. 3개의 루프 중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어느 쪽일까요? 정답은 가장 안쪽, 전류 루프입니다. 부하가 무거워지면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데 더 큰 토크가 필요하고 토크는 곧 전류니까 전류 루프가 즉시 값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속도 루프가 떨어진 속도를 보고 반응하고 마지막으로 위치 루프가 밀린 위치를 따라잡죠. 이 순서를 알아두면 실무에서 진동이 생겼을 때 어느 루프를 먼저 볼지 감이 잡힙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H 브리지에서 같은 기둥의 위아래 스위치가 동시에 켜지는 것을 막으려고 두는 아주 짧은 시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2번 데드타임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전원이 그대로 단락돼 스위칭 소자가 파괴됩니다. 이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마이크로 스태핑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마이크로 스태핑을 쓰면 분해능은 높아지지만 각 미세 스텝에서 버티는 유지 토크는 오히려 작아집니다. 이 함정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걸 실제 선정 절차로 이어봅시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부하를 계산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무거운 것을 얼마나 먼 팔 끝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죠. 둘째, 거기서 계속 필요한 토크와 최고 속도를 뽑습니다. 셋째, 감속비를 정해 모터의 토크 속도 특성을 그 요구에 맞춥니다. 넷째,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를 보고 센서와 제어 방식을 정합니다. 다섯째, 계산값에 딱 맞추지 말고 20-30% 여유를 얹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마찰과 먼지와 온도가 늘 예상보다 큽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3개만 모았습니다. 첫째, 카탈로그의 최대 토크를 보고 모터를 고르는 것. 연속 운전의 기준은 언제나 전격 토크입니다. 둘째,
스태핑 모터를 페루프라고 답하는 것. 스태핑의 정체성은 되먹임 없이도 위치를 아는 게루프입니다. 셋째, 마이크로 스태핑이 토크를 키운다고 답하는 것. 부드러워지는 대신 유지 토크는 줄어듭니다. 세 함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좋아 보이는 숫자가 항상 기준값은 아니라는 것. 문제를 읽을 때 지금 묻는 게 연속 상태인지, 순간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액추에이터 선정 절차의 첫 단계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부하 토크와 관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요구가 정해져야 후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부터 열면 모터에 맞춰 설계를 바꾸게 됩니다. 이어서 되먹임 없이 위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스태핑 모터의 게루프 제어입니다. 펄스 수를 세는 것만으로 위치를 알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신호가 없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탈조였죠. 오늘 잡은 것을 세 덩어리로 정리합니다. 첫째 종류입니다. DC, BLDC, 스태핑, 서보를 가르는 축은 되먹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둘째 규격입니다. 연속 운전의 기준은 전격이고 토크와 속도는 한 직선 위에서 맞바꾸는 관계입니다. 셋째 센서와 제어입니다. 센서는 전원이 꺼져도 위치를 기억하는가로 갈리고 제어는 결과를 확인하느냐 마느냐로 갈립니다. 이 세 축만 손에 쥐고 있으면 처음 보는 데이터 시트를 열어도 어디부터 볼지 압니다. 액추에이터를 고르는 순간 그 로봇이 낼 수 있는 힘과 정밀도의 한계도 함께 정해진다는 것, 그 한 문장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자격증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개념 하나를 확실히 잡았어요.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합니다. 구독하고 다음 개념도 정복하세요.